법은 왕보다 위대하다. 오늘날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이 문장이 한때는 목숨을 걸고 외쳐야 했던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은 바로 그 위험한 사상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인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흥미로운데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스코틀랜드의 격동기 한가운데 서 있었던 학자이자 목회자 세뮤엘 러더퍼드. 존 후유의 책 스코틀랜드의 신앙 영웅들을 바탕으로 그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뮤엘 러더퍼드의 삶은 단순히 한 개인의 연대기가 아닙니다. 신념과 권력이 충돌할 때 한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은 그가 어떻게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서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신앙의 거인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치러야 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그의 어린 시절부터군요. 자료를 보면 가난하지만 정직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출발은 아주 평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성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1617년에 에든버러 대학교에 들어가서 불과 4년 만에 석사학위를 따냅니다. 4년 만에요? 네, 요즘으로 치면 월반의 월반을 거듭한 셈이죠. 특히 고전 문학에 대한 재능이 워낙 뛰어나서 학위를 받은 지 겨우 2년 만에 모교의 인문학 교수로 임명됩니다. 23살의 젊은 나이에 말이죠. 23살의 대학 교수라니 정말 대단한데요. 그런데 그의 교수 경력이 딱 2년 만에 끝이 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 안엔 그 이유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렇게 촉망받던 인재가 왜 갑자기 강단을 떠났을까요? 혹시 당시 학계에 어떤 정치적 압박이나 알려지지 않은 사건 같은 게 있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 대학이라고 해서 종교적, 정치적 긴장감에서 자유로운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아, 그랬겠네요. 어쩌면 그의 타협하지 않는 원칙주의적인 성향이 이미 이때부터 주변과 갈등을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이 갑작스러운 퇴장이 그의 삶을 학자의 길에서 목회자의 길로 이끄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학계를 떠나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군요. 1627년 애너스라는 작은 시골 교구의 목회자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 스코틀랜드는 국왕이 임명한 주교가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교 체제가 대세였잖아요. 장로교 신념을 가진 그가 어떻게 목사직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이 러더퍼드라는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는 첫 번째 중요한 대목입니다. 당시 캔묘의 고든이라는 신앙심 깊은 귀족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는데 자료에는 그가 주교에게 어떤 서약도 하지 않고 목사직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약 없이요? 네, 이건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시스템에 순응하는 척이라도 해야 자리를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처음부터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죠. 여기서 잠깐 청취자분들을 위해 장로교와 감독교의 갈등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의 차이가 아니었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쉽게 말해 장로교는 개별교회의 신자들이 직접 선출한 장로들이 중심이 되어 교회를 이끌어가는 아래로부터의 자치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아, 아래로부터의 시스템. 반면 감독교는 국왕이 임명하는 주교가 교회를 위에서부터 통치하는 중앙 집권적인 방식이었죠. 위에서 아래로. 이건 단순히 교회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교회의 최종 권위인가, 국왕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인가를 묻는 아주 첨예한 정치적 질문이었습니다. 러더퍼드는 평생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싸웠던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시작한 애누어스에서의 목회는 어땠나요? 자료에 묘사된 그의 일과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던데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났다고요? 네, 새벽 3시입니다. 저는 알람을 3번을 꺼야 겨우 일어나는데 상상이 안 가네요. 그 정도의 헌신과 열정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는 말부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와 묵상, 성경 연구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낮에는 아픈 교인들을 찾아가 돌보거나 집집마다 방문해서 신앙교육을 했습니다. 정말 쉴 틈이 없었겠네요. 네, 밤늦게까지 편지를 쓰면서 교인들의 영적인 고민을 상담했고요. 그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천국이 저에게는 2개의 천국이 될 것이고 여러분 모두의 구원이 저에게는 2개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와, 오늘날의 워라벨 개념으로 보면 아마 최악의 사례일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삶과 신앙,
목회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였던 거죠. 월스라는 작은 시골을 넘어 스코틀랜드 전역으로 퍼져나갔다고 하니 그 열정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어쩌면 이 시기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했던 시절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겉으로 보기엔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평화 속에서 이미 불행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죠. 곧 그에게 혹독한 개인적인 시련들이 연이어 닥칩니다. 아, 아내와 자녀들을 잃었던 그 시기를 말씀하시는군요. 네. 1630년 결혼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아내가 1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13개월이나요? 네. 자료에 따르면 두 자녀도 이미 아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 그에게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심지어 아내가 죽기 직전에는 러더포드 자신도 13주 동안이나 심한 열병을 앓아서 목회 활동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잃고 자신마저 죽음의 문턱까지 갔으니 그 슬픔과 절망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그 깊은 슬픔 속에서 그에게 영적인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앞서 언급했던 캔뮤어 경의 아내, 캔뮤어 부인이었습니다. 아, 캔뮤어 부인. 네, 그는 캔뮤어 경이 임종할 때 곁을 지키며 나눈 영적인 대화를 책으로 펴내기도 했고 캔뮤어 부인과는 평생에 걸쳐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러더포드의 가장 유명한 저작 중 하나인 서신집의 상당수가 바로 이 시기에 쓰인 것들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슬픔의 파도를 겨우 넘어서고 있을 때 이번에는 스코틀랜드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정치적 폭풍이 그를 덮치기 시작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1634년 그가 목회하던 지역에 온건했던 주교가 사망하고 그 자리에 아주 편협하고 강압적인 인물인 토마스 시드서프라는 사람이 오면서 시작됩니다. 이름부터가 좀... 네. 그는 부임하자마자 고위 종교재판소를 설치하고 자신들의 감독교 정책에 순응하지 않는 목회자들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주교에게 서약하길 거부했던 러더퍼드가 첫 번째 표적이 되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는 결국 1636년에 비국교도, 즉 국가가 정한 교회의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고발당합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재판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목사직을 박탈당하고 스코틀랜드 북쪽의 에버딘이라는 도시에 유배되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에버딘은 당시 스코틀랜드에서 감독교 세력이 가장 강한 도시, 말하자면 적진의 심장부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적진으로 쫓겨나는 상황인데 그의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절망하기는커녕 나는 에버딘에 있는 나의 왕의 궁전으로 간다고 말했다고요? 네, 바로 그 말이 그의 신념을 보여주죠. 고난 속에서 오히려 영광을 본다는 건데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정신세계인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배를 주의 죄수가 되는 영광스러운 기회로 여겼습니다. 에버딘에서 그는 설교가 금지되었지만 편지를 통해 스코틀랜드 전역의 동지들과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만히 있지는 않았군요. 그렇죠. 점차 그의 인품과 신앙에 감화된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감독교의 중심지였던 에버딘에서조차 그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 비밀리에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를 에버딘으로 보냈던 사람들이 더 불안해졌겠는데요. 맞습니다. 위협을 느낀 그의 적들은 아예 그를 왕국에서 추방해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의 추방 열장까지 발부되었죠. 이제 그의 운명은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스코틀랜드의 정치 상황이 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료에서는 이 상황을 예상치 못한 일련의 사건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국민 언약 사건이군요. 네, 여기서 국민 언약이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이건 스코틀랜드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국왕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 교회에 영국식 예배와 제도를 강요하자 이에 반발한 스코틀랜드 국민들이 우리 교회의 머리는 국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뿐이라고 선언하며 맺은 전국적인 서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왕의 종교 정책에 대한 대규모 불복종 운동의 시작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귀족부터 평민까지 수많은 스코틀랜드인들이 이 언약에 서명했고 국왕의 권위는 스코틀랜드에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거대한 정치적 흐름 덕분에 러더포드에 대한 추방령은 집행되지 못했고요. 그는 1년 반 만에 유배에서 풀려나 그가 사랑했던 앤월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박해받던 죄수에서 이제는 저항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 돌아온 셈이네요. 그의 위상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그는 1638년에 열린 글래스고 총회에 정직 대표로 참여합니다. 이 총회에서 스코틀랜드 교회는 감독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장로교 체제를 공식적으로 재건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아,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 거군요. 네, 러더포드는 이 총회의 중심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스코틀랜드 최고의 명문인 앤드류스 대학교의 신학 교수로 임명되어 후학을 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력은 스코틀랜드를 넘어 잉글랜드까지 미치게 되죠. 바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스코틀랜드 대표로 파견되면서 말입니다. 네, 1643년부터 약 4년 동안 런던에서 열린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총회는 장로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로 여겨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 유명한 문서들이군요. 네, 러더퍼드는 이 핵심 문서들을 작성하는 데 아주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의 신학적 역량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런던에 머무는 시기에 그의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위험한 책이 탄생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렉스, 즉 법이 왕이다라는 제목의 책이죠. 그렇습니다. 렉스라는 제목 자체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도발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렉스는 라틴어로 왕, 렉스는 법을 의미하는데 보통은 렉스, 즉 왕이 곧 법이다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던 왕권 신수설의 시대였습니다. 그걸 뒤집어 버린 거군요. 네, 러더퍼드는 이 순서를 뒤집어 법이 왕이다, 렉스라고 선언한 겁니다. 왕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왕도 법 아래에 있다는 주장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에게 대항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 권력의 근본적인 정당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는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의 계약을 통해 위임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왕권은 백성들이 빌려준 거다 이런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따라서 왕이 폭군이 되어 그 계약을 어기고 백성을 억압한다면 백성에게는 그 폭정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폭정에 맞설 수 있는 신학적, 철학적 근거를 제공한 것이고 수백 년 후 미국의 독립선언서나 현대 민주주의의 법치주의 사상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 책 한 권에 시대를 앞서간 혁명적인 사상이 담겨 있었군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당연히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왕에게는 눈엣 가시였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 책은 그의 명성을 두높이는 동시에 그의 마지막을 비극으로 이끄는 단초가 됩니다. 아,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그는 앤드류스 대학교의 학장으로 임명되는 등 최고의 존경을 받았지만 1660년 찰스 2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모든 상황이 다시 180도 뒤바뀝니다. 왕상복고가 이루어지면서 장로교가 이뤄냈던 모든 성과가 물거품이 된 거군요. 완전히 무효화되었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왕당파 의회는 1638년 글래스고 총회 이후 장로교가 이룬 모든 법과 결정을 폐기하는 법령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피해 복수가 시작됐겠네요. 네, 바로 시작됐죠. 국민 언약에 앞장섰던 지도자들이 처형당했고 러더퍼드 역시 주요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의 책 렉스가 가장 먼저 문제가 되었겠군요. 법이 왕이라고 했으니 왕의 입장에서는 반역죄나 다름없었을 테니까요. 네, 그의 책 렉스는 에든버러와 앤드류스 대학 정문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태워졌습니다. 그는 모든 공직을 박탈당했고 마침내 반역죄로 의회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게 됩니다. 그의 삶을 뒤흔들었던 두 번째 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랬죠. 하지만 그는 그 재판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갈 수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소환장이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병상에 누워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 소환을 전하러 온 관리에게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더 높고 우월한 재판정의 소환을 받았소. 그 재판정에 먼저 출두해야 하니 당신들의 의회에는 갈 수가 없겠소. 와. 그의 박해자들은 그의 책을 불태우고 그의 명예를 더럽힐 수는 있었지만 그의 육신과 영혼은 더 이상 손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아르란에서 사라졌고 1661년 3월 자신을 단죄하려던 의회의 재판이 열리기 직전에 세상을 떠났군요. 마지막 순간까지 참 드라마틱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나의 땅에 임하도다 였다고 전해집니다. 평생을 신념을 위해 싸웠던 투사는 그렇게 마지막 전투를 마치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뛰어난 학자에서 헌신적인 목회자로
주의 죄수로 핍박받는 자에서 장로교 교리의 설계자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국가 권력에 맞선 저항의 상징으로 살았던 세뮤엘 러더포드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삶은 막대한 지성과 깊은 신앙이 거대한 정치 권력과 어떻게 충돌하고 또 어떤 불꽃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과도 같습니다. 네, 자신의 신념을 지킨다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의 책 렉스, 법이 왕이다 라는 이 강력한 메시지는 결국 왕정복고 세력에 의해 불태워지고 반역의 글로 낙인 찍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극심한 정치적, 종교적 분열의 시대에 개인의 신앙과 양심은 국가의 법, 그리고 권력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러더퍼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답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